대한민국을 당장 이 땅에서 추방하시오. 그리고 관련 서류들은 싹 다 불태워버리시오. 자그마치 8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가 개조 프로젝트가 이 도끼 어린 단 한마디에 흔적도 없이 찢겨나갔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은 한국을 악랄한 침략자라며 낙인 찍었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정권까지 단 하루 만에 비참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외교는 완벽히 파탄났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듯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지금 과거 한국인들을 모욕하며 내쫓았던 바로 그곳에 태극기가 거칠게 휘날리며 저마다 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악랄한 경제 침략자다. UN 공식 문서에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저였죠. 그 문장을 쓰던 순간 저는 제 판단이 틀렸다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고 있어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마커스 길모어입니다. 런던 출신이고 UN 개발계획 아프리카 지부에서 20년 넘게 분쟁 지역의 자원 약탈과 인프라 개발을 감시해 온 조사관이죠. 루안다에서 수단까지 저는 강대국의 자본이 약소국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내전으로 무너진 마을, 광산 하나 때문에 갈라진 부족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이익을 챙기던 외국 기업들까지 그런 현장을 20년간 지켜보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갑자기 나타난 외국 자본은 결국 그 나라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 온 것이라는 확신이었죠. 저는 그 확신을 제 직업적 통찰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국의 자원 개발 현장을 다니면서 쌓아온 경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편견이었는지 제가 틀렸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2008년 11월 저는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UN 소속으로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외자 유치와 인프라 개발을 자문하던 시기였죠. 그날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그렇듯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서류가 유독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한국의 한 기업이 이 나라의 대규모 농업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이런 투자 계획이 수도 없이 오갔으니까요. 그런데 서류를 넘기면 넘길수록 손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례와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개간 예정 면적은 무려 130만 헥타르, 벨기에 영토의 절반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투입 자본은 약 6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자릿수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인구의 70%가 빈곤층이었고 60만 명이 UN 구호 식량에 의존하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들을 위해 최소 3만 명 이상의 현지 농민 정규직 고용을 계약 안에 명시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로망, 광해수로, 곡물 저장 창고까지, 그리고 주택과 학교와 병원까지 전액 자기네 자본으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그 계약서 초안을 손에 쥐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상생 조건을 내건 외국 자본이라니 제 20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건이었어요. 서방 기업들이 늘 그래왔듯이 채굴권만 확보하고 발을 빼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리오틴토나 셰리트 같은 서방 대기업들의 광산 계약서도 숱하게 검토해봤습니다. 그들의 계약서에는 언제나 채굴권과 세금 감면 조항만 빼곡했고 현지 주민을 위한 조항은 형식적인 한 줄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번 계약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조사관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으려는 계산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제가 현장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으니까요. 마다가스카르 농업개발부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식량 위기 상황에서 자국 식량 확보와 미개발 지역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때 이 사업이 이 나라 역사에 남을 대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 한 구석에 적힌 문구 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식 임대차 계약이 최종 체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문구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세부 임차료와 세금 면제 조건을 조율하던 협상 단계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훗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사무실 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당장 파이낸셜 타임스를 확인해 보라고 말이죠. 저는 급히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이 이 나라 전체 농지의 절반에 달하는 땅을 99년간 무상으로 강탈해 간다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8조 원의 투자, 3만 명의 고용, 병원과 학교 건립.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읽었던 그 모든 조건들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오직 공짜 약탈이라는 단어만이 일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식민지주의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3만 명의 일자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겁니까? 8조 원의 인프라 투자는 왜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기자는 정말 계약서를 확인이나 하고 기사를 쓴 걸까요? 저는 곧바로 한국 기업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노상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 대체 뭘 취소한다는 겁니까?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불모지를 개간해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며 상생하려는 사업인데 외신이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이미 세상에 퍼진 거짓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안타나나리보 시내 광장 쪽에서 평소와는 다른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벌써 한국 기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한 정치평론가는 방송에 나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신식민지주의의 표본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며 착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이 사건의 진짜 조건을 아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 몇이나 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린 빈민들의 분노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도둑맞는다는 왜곡된 공포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나라의 정권 축출을 노리던 세력이라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다음 날 아침 UN 지부 동료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언론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 역시 그 경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선배 조사관은 이렇게 말했죠. 이런 종류의 오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아무도 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이 정도로까지 번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안일함이야말로 제 첫 번째 실수였던 셈이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생을 위한 진심이 새치 혀에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이 찢겨진 진실의 틈새로 얼마나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이미 당겨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의 숫자는 이미 아침보다 눈에 띄게 불어나 있었어요. 몇몇은 손에 팻말을 들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목소리를 높이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호 속에는 이름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뒤바꿔 놓을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경비원 하나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거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광장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상인들의 좌판과 지나가는 행인들로 붐볐을 그 거리가 이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질문만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밖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안타나나리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거리의 공기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저는 유엔 지부 자료실에 들러 이 나라의 과거 경제 기록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 정도로 빠르게, 이 정도로 격렬하게. 여론이 들끓는 데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실 직원에게 이 나라의 최근 20년치 경제 지표를 모두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들이 하나둘 제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7년 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가 지구 반대편 이 섬나라의 경제까지 강타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경제 구조였는데 아시아 시장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수출 물량이 급감했고 통화 가치도 큰 폭으로 떨어졌더군요.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재앙 때문에 한 차례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에게 이번엔 그 한국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는 땅을 강탈하러 왔다는 소문과 함께요. 저는 그제야 이 분노가 단순한 오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묵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함께 뒤엉켜 있었던 거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경제 위기 하나가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한 나라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유엔 지부장에게도 보고했습니다. 지부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종류의 집단 트라우마는 한 번 자리 잡으면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현지 기자 한 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켜놓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나라의 거대 플랜테이션 농장과 지하자원 이권을 오랫동안 독점해온 유럽 자본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 뒤에 그들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음모론은 아프리카 어디를 가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 말이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기업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기존 이권을 쥐고 있던 세력들에게는 분명 위협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고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면 기존의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오보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9년 초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광장으로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광장 근처로 나가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아웃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몇몇은 한국 국기를 태우며 절규하듯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군중은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갔습니다. 한국 기업 사무실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 건물 앞에서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급히 유엔 지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이미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습격당한 한국 기업 사무실 앞을 직접 지나가 봤습니다. 깨진 유리창 파편이 인도 위에 흩어져 있었고 불에 그을린 서류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경비원 한 명이 다친 팔을 붙잡은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태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사이 시위대는 대통령궁 근처까지 진출했습니다. 당시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인물은 한국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친한파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대통령궁에 머물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엔 조사관 배지를 목에 걸고 현장 가까이 접근해 상황을 기록했어요. 대통령궁 정문 앞에는 이미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었고 방패를 든 치안 부대가 삼엄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궤도 소리가 무겁게 울릴 때마다 주변 공기가 함께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군중은 그 방어선을 향해 점점 더 밀고 들어왔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방어선이 무너지기 직전 패닉에 빠진 치안 부대가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총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광장은 순식간에 처절한 비명과 최루탄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밟고 넘어지며 흩어지는 모습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최종적으로 3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유엔 조사관으로서 이 참혹한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 기업 하나 때문에 시작된 사태가 이렇게까지 많은 목숨을 앗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권력 찬탈을 노리던 안드리 라죄리나 당시 안타나나리보 시장을 비롯한 군부 정적 세력이 이 유혈 사태의 책임을 현직 대통령에게 전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참사조차 하나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던 걸까요? 결국 대통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해외로 망명하듯 축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권좌를 찬탈한 신군부 정권은 취임 첫날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을 대통령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 역시 유엔 조사관 자격으로 그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그날 제가 목격한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새 정권의 수장이 카메라 앞에서 한국 기업의 사업 계획 서류를 직접 손에 들고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땅을 해외 약탈자에게 내주는 매국 행위는 없다고요. 한국과의 모든 계약은 이 시간부로 전면 취소하고 한국 자본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추방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작 정식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사업을 마치 대단한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찢어발기는 그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기괴하게 느껴졌거든요. 주변에 있던 몇몇 외신 기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자극적인 장면만을 소비하려는 태도가 안타까웠던 거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함께 대통령궁 로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한 서방 국가 외교관이 저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을 건넸어요. 이 정권이 오래갈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당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나라 국민들이 떠안게 될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이후 수년에 걸쳐 이 나라가 겪게 될 일들이 증명해 주었죠. 8조 원의 투자와 3만 명의 일자리, 학교와 병원을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회는 그렇게 순식간에 불타버렸습니다. 한국은 한 나라를 피로 물들인 침략자라는 억울한 낙인이 찍힌 채 쫓겨났고 이 나라는 스스로 암흑의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떠난 뒤 저는 그 광활한 땅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개간 예정지었던 그 대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예상보다 더 참담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때 도로와 관계수로가 놓일 예정이었던 자리에는 이제 먼지바람만 불고 있었죠. 썩어버린 트랙터 바퀴 하나가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트랙터 바퀴 옆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녹슨 소ետ덩이 위로 낀 먼지가 이 사업이 멈춘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8조 원의 투자와 3만 명의 일자리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사람이 들어와 무언가를 짓기까지 대체 얼마나 걸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이 떠나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력이 이 나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신정권에게 대규모 차관을 제안했습니다. 1대1로 정책을 앞세운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정말 노리고 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섬의 고유한 보물, 로즈우드였죠. 세계 최고급 희귀 목재로 꼽히는 이 나무는 오직 이곳에서만 자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수입업체와 밀수 카르텔은 군부와 결탁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푼돈의 현찰을 쥐어주며 청정 열대우림 속으로 도끼와 전기톱을 들고 들어가게 만들었죠. 저는 UN 조사관 자격으로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로제지 국립공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그 밀림이 마치 대머리처럼 도려내져 있었거든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간 자리마다 붉은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된 파괴란 말입니까? 저는 현지 산림감시원 한 명과 동행하며 그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벌목이 주로 밤에, 그것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는 특정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줬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하던 밀림이 해가 지고 나면 전기톱 소리로 뒤덮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밤늦게 직접 그 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트럭에 목재를 싣는 인부들의 움직임을 그날 처음으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저는 이 파괴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이 정도 규모라면 이미 수년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UN 집으로 돌아와 이 현장 기록을 정리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사진 수백 장과 위치 좌표를 하나하나 대조하다 보니 벌목 구역이 국립공원 경계를 따라 체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도벌이 아니라 명백히 계획된 조직적 약탈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다른 지부의 동료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밀수 경로가 포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돌아온 답변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미 이웃 국가 몇 곳에서도 유사한 패턴의 벌목과 밀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광물 자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대기업들은 크롬과 니켈, 금과 흑연 광산의 독점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생계터전은 강제로 수용당했죠. 땅을 잃은 주민들은 결국 자국 광산에서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산 하나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커먼 흑연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손으로 곡괭이질을 하던 청년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에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운이 좋으면 1달러쯤 번다고 대답했죠. 운이 나쁜 날은 그마저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감독관이 저를 흘겨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서둘러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자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거대 광산 기업들 역시 이 나라의 자원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라이오틴토와 캐나다 쉐리트, 일본 스미토모 같은 기업들이 암바토비에서 대규모 광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약속했던 현지 고용이나 인프라 정비는 철저히 외면했어요. 오직 채굴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죠.
저는 이 기업들의 폐수 처리 실태를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쏟아낸 엄청난 유독성 물질이 주변 열대우림을 그대로 도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원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강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저는 그 강가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른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강물 표면 위로 허옇게 뒤집힌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근처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 하나가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참다 못한 현지 주민들은 결국 이 서방 기업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환경 피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송 서류를 검토하며 이 사태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을 침략자라고 몰아세웠던 그 모든 비난이 사실은 이런 자들을 향했어야 했다는 걸 말이죠.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나라의 뼈와 살은 완전히 발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현지 국립대학 경제학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엔 조사실을 찾아와 머리를 감싸쥐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학교와 병원, 도로를 지어주려던 진짜 파트너를 내쫓고 우리 혈관의 피까지 빨아먹는 진짜 도둑들에게 국토를 통째로 바쳤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그 교수는 이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조차 두렵다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고요. 저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 나라가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그 악의적인 보도가 심어놓은 반한 감정의 흉터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100m 너머로 저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 땅을 훔치려 했던 도둑들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정정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편견이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간의 공식 외교 채널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장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그동안 기록해온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절망의 대지 위에 다시 한번 진심을 품고 걸어 들어올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오지 마을 순찰 중 뜻밖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도에서 차로 8시간이나 떨어진 외딴 마을에 낯선 동양인 의사 한 명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그 오지에서 그는 아무런 보수도 없이 진료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술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가 만든 이 거대한 증오의 장벽 뒤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까? 저는 그날부터 그 소문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의 광장에서 한국을 향해 쏟아지던 그 분노를 이해하려면 저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엔 지부 자료실에서 오래된 외교 문서들을 뒤지던 중 저는 뜻밖의 기록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아프리카의 섬나라가 냉전 시절 한반도와 매우 독특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실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정말 정확한 기록이 맞느냐고 말이죠. 사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이건 당시 외교부에서 직접 넘겨받은 원본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집중해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이 나라를 이끌던 정권은 강력한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했어요. 자본주의 세력을 멀리하고 비동맹 외교를 표방하며 공산권 국가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평양의 정권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기록이었거든요. 외교 사절단이 정기적으로 오갔고 군사와 문화 교류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북한이 아프리카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에 군사 거점을 확보하려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섬나라까지 그 대상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나라 군부의 전투력 증강을 돕기 위해 훈련 인력을 파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통령실 주변 치안 시스템 구축에도 관여했다고 하죠. 저는 이 기록을 검토하다가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은퇴한 외교관 한 명을 수소문해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노년의 그 외교관은 저를 자택 응접실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절엔 여기저기서 평양 대표단을 볼 수 있었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다고 말이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기억이 지금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시절을 기억조차 못하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2008년의 분노가 개케묵은 이념의 잔재 때문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격렬한 증오를 만들어낸 겁니까? 저는 그 외교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절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의 반한 감정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2008년에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이 사건의 본질을 더 냉정하게 파고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응접실을 나서기 전 그는 저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대통령궁 앞에서 사절단을 맞이하는 당시 관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그 사진 속 얼굴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이념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 나라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외부 자본을 대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밀월도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1991년 만성적인 경제난과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 끝에 결국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죠. 이로써 이 나라의 냉전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었어요. 과거 사회주의권과 긴밀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2008년 사태를 이념 대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냉전의 유령이 아니라 철저히 현대적인 구조적 모순이 폭발시킨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처음엔 미처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바로 토지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이 나라 농민의 대다수는 조상 대대로 땅을 일구어 왔지만 정식 법적 소유권, 그러니까 등기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 등기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처를 뒤적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역 농민 중 등기가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고. 다들 그저 조상 때부터 그 자리에서 농사만 지어왔을 뿐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 기업의 거대한 개발 계획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농민들이 가장 먼저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됐거든요. 자국 정부가 자신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한다는 극도의 생존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땅을 빼앗긴다는 공포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원인은 이미 제가 직접 겪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외신 언론에 기획된 오보였죠.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서구 언론들이 상생 조건을 고의로 숨긴 채 자극적인 약탈 프레임을 씌워 전 세계에 타전했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보도가 사건의 정치적 인화성을 극대화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제가 그 유혈 사태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정치적 역학관계였어요. 정권 교체를 노리던 세력들이 이 오보를 기회 삼아 기존 대통령을 국토를 팔아넘긴 부패 정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중의 분노를 정치적 명분으로 삼아 쿠데타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이미 제가 앞서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인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비극은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토지 문제라는 화약궤 언론의 불씨가 떨어지고 정치인들의 야심이 그 불길을 키운 복합적 재앙이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분석 결과를 유엔 지부장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지부장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저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태에서 한국의 잘못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협상 단계였다는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 그것 말고는 없다고 말이죠. 지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것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저 가장 최악의 순간에 가장 최악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 나라의 진심이 전혀 무관한 세 가지 함정에 동시에 걸려 넘어진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분석을 끝낸 뒤 다시 오지 마을에서 들었던 그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서구 언론의 왜곡, 그리고 권력자들의 탐욕이 핥히고 간 이 피폐한 대지 위로 아무런 대가 없이 걸어 들어온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그 오지 마을로 향하는 차량에 몸을 실었어요. 운전기사는 출발 전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먼 길을 가시려는 겁니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차량은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흙길 위로 덜컹거리는 차체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의사에 대해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는 순찰 중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도 소문만 들었는데 아이들 생명을 여러 번 살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메마른 대지와 듬성듬성 서 있는 나무들이 마치 이 나라의 지친 얼굴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수도에서 8시간이 넘는 거리라고 들었지만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총칼과 자본의 음모가 핥히고 간 이 땅 위에서 진짜 진심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8시간의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그 오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멈춰섰죠. 이렇게 외딴 곳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당시 이 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고작 0.6명에 불과했습니다. 맹장염이나 단순한 외상조차 제때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매일 반복되던 곳이었죠. 저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 흰색 가운을 입은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있었어요. 이재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외과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유엔 조사관이라고 소개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을 씻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곳에서 혼자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제가 20년간 아프리카 현장에서 들었던 그 어떤 사명감보다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날 오두막 뒤편에 마련된 좁은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한국에서 온 의사가 새벽까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는 마을 노인의 감염된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진료소 앞 대기줄에 서 있던 한 여인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 의사를 처음부터 신뢰했느냐고 말이죠.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처음엔 마을 전체가 등을 돌렸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언어, 낯선 약병. 전부 다 의심스러웠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마을의 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처음부터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에 걸리면 조상신이 노한 저주라 믿었던 토착신앙 때문이었죠. 주민들은 아프면 무당을 찾아가 가축을 바치고 구슬했습니다. 이재현이 나타나자 무당들은 그를 돌팔이, 동양도둑이라 부르며 경계심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며 한 원주민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러 온 줄 알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 두려움을 깨뜨렸다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부족장의 7살 아이가 말라리아성 폐혈증으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호흡마저 멈춰가고 있었죠. 무당은 이미 저주라며 아이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재현은 그 아이에게 항생제와 해열제를 투약했어요.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족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족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분 만에 아이의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순간 무당의 지팡이를 부러뜨려 땅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믿던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마법이라며 이재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일시에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족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까? 부족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저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 알의 항생제가 수십 년 묵은 신앙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무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부족장의 소개로 어렵게 만난 그 무당은 처음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 구스로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걸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며 이 오지, 마을이 겪은 인식의 전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당은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가 아프면 제일 먼저 저 의사에게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마을에서 벌어진 변화가 겉모습만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수도에서 폭동이 터졌을 때였죠. 한국을 도둑이라 부르며 태극기를 불태우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오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뒤늦게 전해 들었어요. 주민들이 쇠파이프와 도끼를 들고 이재현의 진료소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다는 겁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수도의 정치가들은 한국을 도둑이라 부를지 몰라도 우리를 살려준 이 의사는 우리의 유일한 피부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치가 만든 증오와 인술이 만든 신뢰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같은 나라,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이 두 가지 상반된 풍경을 저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수도에서는 태극기가 불타고 오지에서는 그 태극기를 지키려는 청년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모순을 노트에 정리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정치는 국가를 대변하지만 진심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었습니다. 그날 만약 진료소가 습격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말이죠. 청년은 도끼를 고쳐쥐며 짧게 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았을 겁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온 의사는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마을에 헌신했습니다. 현지 제자들을 위해 의학 교재를 직접 이 나라 언어로 번역했어요. 글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한 글자씩 가르치며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세우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낡은 수제 교재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바렌 잉크로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마다 그의 집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재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제가 떠나도 이 마을이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하니까요. 한 사람의 헌신은 언젠가 끝나지만 가르친 지식은 계속 남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동상을 세운다는 소식이었죠. 가난한 원주민들이 하루 몇 달러의 수입에서 동전과 지폐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엔 감시관 자격으로 그 제막식에 참석했어요. 붉은 천이 벗겨지던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진기를 맨 이재현의 동상이 푸른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었어요. 이 나라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민간인에게 바쳐진 동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천 명의 원주민들이 태극기를 높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투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수년 전 한국 기업을 침략자라 부르며 추방했던 바로 이 대지 위에서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같은 땅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제막식이 끝난 뒤 저는 이재현에게 다가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재현은 동상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어요. 저는 그저 환자를 봤을 뿐입니다. 이걸 세운 건 이 마을 사람들이죠. 저는 그 겸손한 대답에서 오히려 이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막식 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족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부족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동상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작은 오지, 마을에서 시작된 진심이 언젠가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정치가 만든 증오는 결국 진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대역전극이 얼마나 더 큰 사건들로 이어질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오지 마을에서 돌아온 뒤로 이상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치는 이토록 쉽게 두 나라를 갈라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대자연은 정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엔 지부로 복귀한 뒤 우연히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상처 연고 하나에 대한 자료였죠. 바로 마데카솔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이 사건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분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연고의 핵심 원료가 다름 아닌 이 섬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었던 겁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까? 저는 현지 식물학자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연구실 한쪽에 표본을 잔뜩 쌓아둔 그 학자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어요. 이 식물의 학명 자체가 오래전부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 풀을 쥐시겨 바르던 원주민들의 고유 언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이 정확히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학자는 표본 하나를 집어들며 설명했습니다.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이 특히 강합니다. 상처가 아무는 속도를 눈에 띄게 앞당기죠. 이 섬 원주민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 효과를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섬의 전통 지혜가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상처까지 치료해주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좀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록을 뒤지던 중 1970년대 자료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이 나라에 계약 재배 농장을 세웠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가 이 나라와 한국 사이에 공식 외교조차 활발하지 않던 때라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 하나는 이 섬의 자원 가치를 일찍이 알아보고 직접 진출했던 겁니다. 저는 그 계약 재배 농장의 흔적을 찾아 현지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많이 커진 그 농장에서 저는 나이든 현지 농장 관리자 한 명을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이 밭에서 이 풀을 키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당한 값을 쳐주고 사갔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관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재배법을 가르쳐 줬어요. 비료는 어떻게 주는지, 언제 수확해야 최고 품질이 나오는지 전부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뭔가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재현 의사가 보여줬던 그 방식과 똑같았거든요. 일회성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을 함께 만드는 것 말입니다. 저는 농장 한편에 있던 오래된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계약서 사본과 초기 거래 장부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관리자는 그 장부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 마을의 역사이기도 하죠. 저는 그 장부를 넘겨보며 반세기에 가까운 신뢰의 기록이 이렇게 소박한 종이 뭉치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장부 첫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거래 날짜와 수확량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국인 담당자의 서명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종이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넘기며 이 관계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오랜 신뢰의 축적이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관리자는 창고 구석을 가리키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기 쌓인 자루들 보이십니까? 저게 다 이번 달에 출하될 물량입니다. 지금도 매달 정기적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치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이런 민간의 거래는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창고를 나서기 전 관리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었습니다. 혹시 이 거래가 끊길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느냐고 말이죠. 관리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이 밭은 이 밭입니다. 여기서 나는 푸른 정치와 상관없이 계속 자랄 테니까요. 저는 그 담백한 대답에서 오히려 가장 단단한 진실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사하며 더욱 놀라운 진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마데카솔이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가 바로 이 나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나라의 이름이 반세기 동안 한국인들의 상처를 치료해준 제품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유엔 보고서를 쓰던 손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8년 정치가들과 군중이 한국을 침략자라 부르며 추방하던 바로 그때 이 나라의 대자연은 이미 반세기 가까이 한국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는 등을 돌렸지만 대지는 계속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2015년 자료도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은 이 원료를 활용해 고도로 정제된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센텔리안 20세라는 이름의 이 브랜드는 피부 재생과 미백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매출 자료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뿌리는 결국 이 나라의 청정한 대자연이었던 겁니다. 저는 현지 유통업자 한 명을 만나 이 사실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뉴스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유통업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자극적인 뉴스가 훨씬 더 잘 팔리니까요. 땅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만 연고 하나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묻히고 자극적인 오보만 세상에 남는다는 겁니까?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상처와 치유를 통해 이미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계였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치적 오해로 단절된 외교와는 별개로 민간 차원의 신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 나라의 여론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품으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 짓던 날 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어두워진 안타나나리보 시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이 도시를 가득 채웠던 분노의 함성이 떠올랐고 동시에 오늘 만난 농장 관리자의 낡은 장부도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역사가 나란히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이 조사 내용을 정리해 유엔 지부장에게 다시 한번 보고했습니다. 지부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해봐야 정치적 소음에 묻힐 뿐이니까요. 지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잘 보관해 두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쓰일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정리한 이 조용한 진실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순간을 기다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신뢰의 끈이 머지않아 이 나라 전체를 구원할 거대한 사건의 씨앗이 될 줄은 말이죠.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들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앞에서 이 나라가 손을 내밀 유일한 상대가 누구일지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무릎 꿇리기 시작했고 그 칼날은 결국 이 섬나라의 국경마저 뚫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격리 병상도 방역 마스크도 진단 시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대비 의사수 최하위였던 이 나라의 보건 인프라는 역병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보건 인프라 협력 회의 참석차 마침 이 나라에 재입국해 있었는데 국경이 봉쇄되면서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고립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이 섬 전체를 통틀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 시절 세워진 파스테르 연구소였죠. 저는 그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초조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최대 처리량이 200건입니다.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자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대체 어떻게 파악한다는 겁니까? 연구원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깜깜이 상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병원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원인 불명의 고열로 쓰러진 환자들이 복도 바닥에까지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마스크도 없이 환자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방호 장비는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는 지친 얼굴로 답했습니다. 애초에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 이 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강대국들이 정작 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국 방역이 먼저라며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지 시절 세워진 파스테르 연구소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그 프랑스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추가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짐을 싸는 외국 기업 관계자들을 여럿 목격했습니다. 한 프랑스인 사업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살 길을 찾을 때입니다.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자원을 그토록 열심히 가져가던 자들이 정작 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등을 돌린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 공항 대합실에 앉아 이 상황을 노트에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을 채굴할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던 자본이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왜 이렇게 굼뜨다는 겁니까? 대통령궁의 상황도 참담했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을 침략자라 몰아쓰며 추방했던 바로 그 대통령 안드리 라죄리나가 지금은 국제사회를 향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 전 그가 찢어버렸던 계약서 속 나라에게 이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까? 그런데 그때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년 전 마녀 사냥을 당하고 비참하게 쫓겨났던 한국이 대인배의 품격으로 전격적인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나라가 말입니까?
저는 유엔 지부 동료에게 이 소식을 확인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는 아닙니까? 동료는 서류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방역 전문가들이 항공편을 확보했다는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소속 방역 전문가들이 폐쇄된 하늘길을 뚫고 전격 입국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채 트랩을 내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국립보건연구소로 향했고 단숨에 감염병 전문 유전자 분석 연구소를 무상으로 설계하고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한국 엔지니어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연구소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짓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땀을 닦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전선을 연결하는 손길, 장비를 조립하는 손길, 하나하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위기 현장을 겪어본 전문가들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관 한 명은 새벽 3시가 넘도록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검사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곧 생명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공수해온 진단 장비와 시약이 속속 배치되었습니다. 한국 NGO 굿네이버스 역시 수억 원 상당의 의료 기자재와 방역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루 200건에 묶여 비명을 지르던 이 나라의 검사 능력이 단숨에 1000건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확인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몇 배의 속도라는 겁니까? 연구소 공식 개소식 날,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라주엘리나 대통령이 한국 관계자들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감사를 표했지요. 12년 전 대한민국의 사업 계획서를 찢어발기며 매국 행위는 없다고 소리치던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개소식이 끝난 뒤 저는 라주엘리나 대통령의 수행원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진심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수행원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서 저 말보다 진심 어린 말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이 역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길, 저는 현지 취재진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엔 조사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숫자가 이미 모든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기자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이 짧은 대화가 언젠가 이 나라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기사에게 오늘 개소식을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어요. 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짧은 반응 하나가 이 나라 전체 여론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제가 직접 작성했던 그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은 악랄한 경제 침략자다. 저는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 등을 돌린 것은 중국과 서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음에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진짜 친구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대역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머지않아 이 나라는 또 한 번 한국의 힘을 빌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을 구하는 방역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이 나라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도 안타나나리보 중심가에 있는 문화회관 광장이었는데 바로 그곳은 십수년 전 한국인들이 침을 뱉음당하며 추방당했던 바로 그 광장이었죠. 저는 그날 그 광장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건 분노의 함성이 아니라 강렬한 비트의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 봤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완벽한 칼군무를 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청년 한 명에게 지금 이게 대체 무슨 행사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이건 한국 대중음악 경연대회의 지역 예선이고 최종 우승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무대 하나를 위해 모였다는 겁니까? 청년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경쟁률이 490대 1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 광장에서는 한국 국기가 불타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청년들의 춤사위를 한참 지켜봤는데 땀에 젖은 얼굴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손동작,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 이동을 보며 정치가 심어놓은 낡은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한국은 침략자가 아니라 기회의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예선 심사를 지켜보던 현지 방송국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는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서 이제는 접수 첫날에 마감이 될 정도라고 말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거냐고 물었고 관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여기 청년들에게는 신분도 배경도 상관없이 실력만 보여주면 되는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예선 현장을 좀 더 둘러보다가 대기석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소녀 한 명과도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님은 이런 걸 왜 하냐고 하셨지만 자신은 이 무대에 서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세대 간의 시선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의심스러운 나라였던 한국이 자녀 세대에게는 이미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소녀에게 무대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고 물어봤어요.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좋아하는 한국 가수의 곡을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서 정치가 만든 증오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미 이 나라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심사위원석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도 잠시 들여다봤는데 10여 개 팀이 순서를 기다리며 서로의 동작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한 팀의 안무를 짜는 청년은 저에게 유튜브 영상 하나로 독학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인터넷 하나로 이렇게까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이 예선을 뚫고 한국으로 향한 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팀 이름은 오메가 에보였는데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표해 국제 본선에 진출한 유일한 팀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그 팀의 리더인 라조라는 청년을 수소문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라조는 저에게 자신들은 그저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인데 그 무대가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저는 본선에서는 어땠느냐고 물었고 라조는 눈시울을 붉히며 60여 개국에서 온 팀들과 경쟁했고 자신들은 우정상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다시 물었고 라조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에게 차별 없이 꿈을 펼칠 기회를 준 나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는데 정치가 만들어 놓은 증오의 벽 앞에서 이 청년은 전혀 다른 언어로 한국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인터뷰 영상이 이 나라 지상파 뉴스를 통해 전국에 송출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자는 이 방송이 나간 뒤로 반한 감정 지표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정치가 10여 년에 걸쳐 심어놓은 편견을
젊은 세대의 눈물, 어린 고백 하나가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오메가 에보팀이 귀국하던 날 공항으로 직접 나가봤고 그 광경 앞에서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 공항, 십수년 전 한국 기업인들이 모욕당하며 쫓기듯 비행기에 올랐던 그 입구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인파가 몰려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노인 한 명에게 십수년 전 이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의 트로피를 들고 돌아오고 있다고 답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역전을 대체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 노인 옆에 서 있던 젊은 부부에게도 말을 걸어봤는데 아기를 안고 있던 여인은 자신은 어릴 때 부모님한테 한국 이야기를 좋게 들어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세대를 거듭하며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론의 변화가 얼마나 더 깊이 퍼질지 궁금해져서 이 나라 최고 명문대인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학 중심부에 세종학당이라는 간판이 당당히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총장실을 찾아가 이 학당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총장은 학생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서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다른 나라의 언어 교육 기관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총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중국의 공자학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수강생이 절반 넘게 줄었고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수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강의실을 직접 둘러봤는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 한 명은 저에게 한복을 입어본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왜 하필 한국어를 선택했느냐고 물었고 학생은 망설임 없이 한국은 우리에게 실력만 있으면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정치가 만든 낡은 증오의 틀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기 전 담당 교수 한 명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단호하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고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 세대의 편견을 물려받지 않을 거라고 답했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글로 서로의 이름을 적어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는데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느냐고 물어봤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 주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한 가정 안에서도 세대를 거쳐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어 나오며 문화는 정치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훨씬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정치가 만든 증오의 유통기한은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 앞에서 끝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문화가 이렇게 길을 낸 이후 훨씬 더 거대한 기술의 폭풍이 이 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드론 포럼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행사장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중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유엔 조사관 자격으로 이 포럼에 초청받았는데 첫 순서부터 중국의 발표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거대한 도로와 항만 조감도가 떠올랐고 중국 대표는 거만한 손짓으로 이 인프라 사업의 규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미 겪었던 로즈우드 밀수와 국립공원 파괴를 떠올리면 이 거대한 토목공사 역시 결국 빚더미와 자원 수탈로 이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발표가 끝난 뒤
중국 대표단 관계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현지 고용 비율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계자는 애매하게 답을 흐리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그 반응에서 이미 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현지 관료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저 사람들 발표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매번 규모만 커지고 내용은 똑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이런 발표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관료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차관 조건이 워낙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받고 나서야 그 대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대답에서 이 나라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함정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서로 등장한 한국 드론 기업의 발표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화면에 지도 하나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도로를 새로 놓지 않습니다. 하늘을 이용할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흥미를 느끼고 좀 더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 나라 오지 마을들이 우기마다 겪는 고질적인 문제를 언급했어요. 진흙탕 도로가 완전히 끊겨 구급차가 6시간 넘게 걸리던 그 험로를 드론이 단 30분 만에 주파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실제 시연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드론 한 대가 수혈용 혈액과 아동 반격 백신을 싣고 이륙했고 정확히 지정된 오지 마을 좌표에 안착시켰어요. 저는 그 시연 결과를 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는 시연 후 현장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 정밀도가 실전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수십 차례 현장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노트에 이 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현지 보건부 관계자에게도 물었습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관계자는 진지한 얼굴로 답했어요. 지금까지는 우기가 되면 오지 마을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백신이 늦게 도착해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죠. 이 기술이 정착되면 그런 일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작은 드론 한 대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측은 이 드론 시스템의 또 다른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실시간 열화상 감시 솔루션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국립공원 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던 로즈우드 불법 벌목 현장이 드론,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제가 직접 밤늦게 숨죽이며 지켜봤던 그 벌목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손전등 하나 들고 몰래 접근해야 했던 일을 지금은 드론 한 대가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현장에 있던 마다가스카르 정부 관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밀수 적발에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관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이미 시범 운영 중에 몇 건의 불법 벌목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증거 영상까지 확보했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밀수 카르텔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관료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황했겠죠. 10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해왔던 일이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이 나라가 겪었던 자원 수탈의 역사가 이렇게 기술로 되갚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열화상 좌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좌표가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던 그 구역과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사람이 몇 년에 걸쳐 힘겹게 밝혀냈던 진실을 이제 기계 한 대가 실시간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으니까요. 포럼 마지막 날 저는 계약 체결식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고위 관료들이 중국 대표단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국 기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 장면을 지켜보며 옆에 있던 관료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관료는 짧게 답했어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오지 의료 배송과 국립공원 감시 시스템을 통틀어서 계약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계약서 위에 찍힌 서명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이 나라는 서구 언론의 거짓 선동에 휩쓸려 한국의 상생 프로젝트를 걷어찼습니다. 강대국들에게 국토를 난도질 당하는 대가를 치른 뒤
이제는 그 약탈을 잡아내는 무기로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17년 전 제가 직접 작성했던 그 보고서였죠. 한국은 악랄한 경제 침략자다. 저는 그 표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기자 몇 명이 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그 종이를 양손으로 힘껏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날리는 소리가 저에게는 17년 묵은 짐을 내려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언론의 새치혀와 우리의 편견이 진짜 친구를 모함했습니다. 한국은 약탈자가 아니라 무력이 아닌 오직 진심과 기술력으로 한 나라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마치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17년 만에 저는 제 손으로 제 실수를 바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 이 발언 UN 공식 입장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의 참회이자 증언입니다. 기자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물었어요. 이번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드론 포럼 취재차 왔다고 답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정치가들은 예전에 한국을 도둑이라 속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 않은 진짜 친구는 한국뿐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전기사는 짧게 답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도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활주로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 하늘 위로 드론 몇 대가 조용히 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진심을 증명하는 데는 총칼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꾸준한 헌신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비행기 탑승 직전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간의 기록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폭동과 추방, 방치된 대지, 로즈우드 밀수, 이재현 의사의 헌신, 마데카솔의 인연, 코로나19의 위기, 청년들의 문화, 그리고 오늘의 드론까지 저는 그 모든 장면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이 섬나라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와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정치는 오해할 수 있지만 진심은 결국 증명된다. 이것으로 저의 기록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